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아무리 운동해도 등 근육은 잘 안 커지고 허리만 아팠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거울 앞에서만 넓고 두툼한 등 이런 거 꿈꾸는데 현실은 좀 달라서 속상하셨다면 오늘 주목해 주세요. 오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빅테이퍼. 정말 많은 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역삼각형 상체.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타고난 뼈대 이걸로만 다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쇄골 길이 같은 유전적인 부분이 기본 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25살, 그쯤 쇄골 성장이 멈춘다고 해도 어깨 삼각근이나 등 근육을 잘 발달시키면요. 타고난 골격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골격은 그냥 기본 바탕, 도화지 같은 거고요. 결국 그 위에 근육이란 물감으로 우리가 원하는 실루엣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가깝죠. 근육이 커지는 방식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근육 섬유 자체가 더 굵고 강해지는 게 있고요. 이걸 근원섬유 비대라고 하죠. 또 하나는 근육 세포 안에 에너지 저장고 같은 비수축성 요소들의 부피가 늘어나는 근형질 비대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근육의 크기랑 밀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상체 너비를 넓혀주는 거예요. 특히 어깨 옆쪽 삼각근이 딱 발달하면 그 소위 어깨뽕 효과 있잖아요. 그걸로 너비가 확 살아나고요. 등 상부의 광배근이 커지면 허리 라인이랑 대비가 뚜렷해지면서 그 V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체지방을 잘 관리해서 허리를 좀 날씬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시각적인 효과가 더 커지니까요. 네, 광배근 얘기가 나왔는데 이름 그대로 등에서 가장 넓은 근육이라서 V테이퍼 만들 때 정말 핵심이잖아요. 팔을 뒤로 당기거나 몸쪽으로 모으거나 안으로 돌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클라이밍이나 턱걸이처럼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몸통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이 광배근 운동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넓게 잡아야 등판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와이드 그립 풀다운이나 풀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넓은 그립은 넓은 등 이 공식이 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립 너비 그 자체보다는 운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전체 가동 범위를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목표 근육인 광배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근육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넓은 그립은 오히려 어깨 관절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움직임 범위를 제한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정 운동 하나로 광배근의 어떤 특정 부위, 상부나 하부를 완벽하게 딱 분리해서 자극한다.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정 부위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육은 결국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풀업만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풀업도 물론 정말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바벨로우나 덤벨로우 같은 로우 계열 운동들 아니면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처럼 다른 각도나 방식으로 광배근을 자극해줘요. 더 균형 잡힌 발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갑골, 그 달개뼈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무조건 그냥 세게 뒤로 모으고 아래로 누르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요. 운동 종류나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VT4를 만들려면 광배근 말고도 다른 등 근육들하고의 조화도 신경 써야겠군요. 당연하죠. 등 위쪽 라인을 만드는 승모근도 중요하고요. 또 등 중앙에 두께감을 더하고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능염근, 그리고 광배근 옆에서 등 상부 너비랑 입체감을 더해주는 대원근 같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훨씬 보기 좋고 기능적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런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근성장의 가장 기본 원리는 두 가지예요.
기계적 장력,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쉽게 말하면 근육 섬유가 충분한 힘, 즉 장력을 받도록 운동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그 자극에 적응하면 점차적으로 무게나 횟수, 세트 수를 늘려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죠. 이게 점진적 과부하예요. 단순히 운동 끝나고 펌핑감 좋다, 아니면 근육통 왔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하기보다는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무게를 더 들었는지, 횟수를 늘렸는지 같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가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성장에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자세로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건 기본 전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등 운동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코어 근육의 안정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척추를 보호하고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골 컨트롤 능력,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부상 예방하고 충분한 운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깨나 등 상부, 그러니까 흉추의 유연성이나 가동성 확보, 이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초보 단계에서는요, 자극 정착기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를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이에요. 잘못된 자세로 느낌만 계속 쫓다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운동 습관이 굳어지거나 부상 위험만 커질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V테이퍼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멋진 외형을 갖는 것, 이걸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해지는 과정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특정 부위의 발달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조화, 그리고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혜까지 얻게 될 겁니다. 풀업과 친업은 등 너비를 넓히는데 정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자기 체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는 동작들이 등 위쪽, 특히 광배근을 제대로 자극하잖아요. 맞습니다. 광배근이 주 목표이긴 하지만 팔의 이두근이나 상완근, 또 등 위쪽, 승모근, 능형근, 어깨 뒤쪽까지 여러 근육이 다 함께 쓰이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 원리를 좀 쉽게 풀어보면 어깨 관절을 몸통 쪽으로 당기고 약간 뒤로 보내는 움직임, 그리고 팔꿈치를 접는 동작. 또 여기서 핵심은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골을 아래로 당겨내리고 등 쪽으로 모아주는 움직임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견갑골 움직임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친업처럼 손바닥이 내 몸을 향하게 잡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팔 이두근이 힘을 쓰기가 더 유리해져요. 그래서 풀업, 그러니까 손등이 앞을 보는 그립보다 이두근이 더 많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광배근을 최대한 늘리고 또 강하게 수축시키려면 팔 동작뿐만 아니라 이 날개뼈 움직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가동 범위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헬스장 가면 넓게 잡아야 등이 넓어진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아, 네네.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는 여러 연구들, 근전도 검사 같은 걸 보면요. 그립을 넓게 잡던, 중간 혹은 좁게 잡던 광배근 자체의 활성화 정도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너무 넓게 잡으면 힘을 쓰기 좀 불리한 자세가 돼서 반복 횟수나 중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힘이 덜 써지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총 운동량을 채우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너무 넓은 그립이 최대 반복 가능 횟수를 줄인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깨 너비의 한 1.5배 정도 되는 중간 너비 그립이 오히려 무게를 다루거나 전체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게 잡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물론 넓은 그립이 등 위쪽의 다른 근육들, 대원근 같은 곳을 더 자극해서 시각적인 너비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광배근 자체 발달에 무조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너비로 잡든 그 범위 안에서 완전한 가동 범위로 광배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극하느냐, 이거죠. 와, 데이터상 큰 차이가 없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흔히 아는 거랑 다르네요. 그럼 그립 얘기가 나온 김에 손바닥 방향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클래식 풀업, 그러니까 손등 향하는 거랑 친업, 손바닥 향하는 거, 그리고 손바닥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 이거 간에도 차이가 있나요? 네, 손바닥 방향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등이 앞을 향하는 프로네이티드 그립, 즉 풀업이요. 이게 손바닥이 몸을 향하는 슈피네이티드 그립, 친압보다 광배근 활성화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아, 풀업이 광배근에는 더 좋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모든 연구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슈피네이티드 그립, 그러니까 친업은 대신에 상완 이두근하고 가슴 근육 위쪽 참여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은 그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는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아하. 따라서 관배능 발달이 주 목적이라면 풀업 형태를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팔근육, 이두근 개입을 늘리고 싶다면 친업, 또 관절 부담을 줄이거나 좀 다양한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뉴트럴 그립을 활용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네, 효과적인 만큼 자세 잡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흔히 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첫째는 날개뼈, 즉 견갑골의 움직임입니다. 동작 시작할 때 견갑골을 충분히 아래로 내리고 등 쪽으로 모아주지 못하거나 이걸 이제 하강, 후인이라고 하죠. 네, 혹은 당기는 동안에 어깨가 으쓱하듯이 날개뼈가 위로 이렇게 딸려 올라가 버리면 이걸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깨 부상 위험도 있고 광배근이 제대로 힘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군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마치 가슴을 바에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서 날개뼈를 등 아래쪽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가슴에 바로. 또 다른 실수는요? 두 번째 실수는 가동 범위를 다 쓰지 않는 겁니다. 내려올 때 팔을 완전히 펴서 광배근을 충분히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올라갈 때 턱걸이라는 이름처럼 턱만 간신히 넘기거나 심지어 그마저도 못 미치면 운동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아, 끝까지 안 펴고 끝까지 안 당기고. 네, 매 반복마다 최대한 늘리고 최대한 수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개 더 하려고 반만 내려오는 경우 이거 진짜 많죠. 반동 쓰는 건 어떤가요? 키핑이라고 하죠. 네, 세 번째가 바로 그 과도한 반동 사용입니다. 근육 성장이 목표라면 몸의 반동이나 흔들림은 최소화해야죠. 순수하게 등의 근육 힘으로만 당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복근이랑 엉덩이에 힘을 꽉 줘서 몸통, 그러니까 코어를 단단하게 잠그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코어 안정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너무 넓거나 좁은 그립으로 인한 어깨나 손목 부담, 또 팔꿈치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허리를 너무 꺾거나 등을 둥글게 마는 자세 역시 피해야 합니다. 항상 코어 안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풀업이라는 운동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립 너비, 방향, 또 날개부의 컨트롤, 가동 범위 같은 이런 세부 요소들이 목표 근육의 활성화나 운동 수행 능력에 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단순히 횟수나 무게에만 집중하는 걸 넘어서 동작 하나하나의 질, 그리고 목표 근육에 대한 정확한 자극 전달이 장기적인 성장과 부상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의 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풀다운이랑 풀업, 이게 둘 다 등 운동으로 많이 하는데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 그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풀업은 아시다시피 손은 딱 고정되어 있고 우리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폐쇄형 운동사슬 C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랩풀다운은 반대로 몸은 딱 고정되어 있고 바가 움직이는 거죠. 개방형 운동사슬 OKC 방식이에요. 아, 그 차이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겠네요, 확실히. 바로 그거죠. 풀업은 우리 몸 전체를, 특히 코어랑 어깨 주변 근육들이 꽉 잡아줘야 하잖아요. 안정성이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해보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랩풀다운은 기구가 몸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니까 안정성 부담은 좀 덜해요. 그래서 광배근 같은 특정 근육만 딱 고립시켜서 자극 주기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근력 활성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런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풀업 같은 경우 내려올 때,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구가 있죠. 네, 신장성 수축 구간. 네, 거기서 근력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어요. 하긴 몸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니까요. 그럼 견갑골 움직임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풀업은 자연스럽게 몸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 맞아요. 풀업은 아무래도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견갑골이 좀 더 자연스럽게 상방회전, 하방회전할 수 있는데 랩풀다운은 자세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하는구나. 네, 그렇죠.
이 견갑골 컨트롤을 잘 못하면 광배근 자극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풀업이 더 낫다고 보고요. 실제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움직임이니까요. 그럼 정리해보면 랩풀다운은 광배근 딱 집중해서 키우거나 무게 올리고 싶을 때, 풀업은 전반적인 상체 근력이나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에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립 너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항상 논쟁거리잖아요. 넓게 잡으면 등 너비, 좁게 잡으면 두께. 이게 맞나요? 아, 그게요. 사실 그게 약간 통념처럼 굳어진 면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여러 연구에서 그립 너비 자체만으로는 광배근 전체의 어떤 전기적인 활성도, EMG라고 하죠. 거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꽤 많아요. 아, 정말요? 의외네요. 네. 오히려 너무 넓게 잡으면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고 들 수 있는 중량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럼 너비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가요? 그럴 수 있죠. 너비보다는 팔꿈치를 어떤 경로로 당기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좁게 잡아도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아래로 당기면서 견갑골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 광배근 하부까지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아, 팔꿈치 경로,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그립 방향은요? 오버핸드, 언더핸드, 뉴트럴 그립, 이것도 차이가 크죠. 네, 이것도 각각 특징이 있죠. 오버핸드, 그러니까 손등이 위로 가는 프론티드 그립이 제일 일반적이고 광배근 활성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언더핸드, 슈피네이티드 그립은 아무래도 이두근이 좀 많이 쓰이죠. 대신 광배근 하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맞아요.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뉴트럴 그립, 손바닥 마주 보는 거, 이건 어깨가 좀 편해요.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자세라서 부상 위험도 적고 또 중량도 더 많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그럼 어깨 불편한 분들은 뉴트럴 그립이 좋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발을 앞으로 내리냐 뒤로 내리냐, 이 프론트 래플다운이랑 백 래플다운 근육 활성화 패턴 차이 연구도 나왔는데, 아, 백 래플다운? 그거 목 뒤로 넘기는 거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어깨나 목 부상 위험 때문에 거의 추천 안 하죠. 특정 등 상부 근육 활성도는 높을 수 있어도 위험성이 너무 커서요. 그렇죠. 그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결국엔 다양한 그립을 시도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자극점을 찾고 제일 중요한 건 부상 없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겠죠. 그럼 한 팔씩 하는 거, 싱글암 래플다운은 어때요? 이건 왜 하는 건가요? 아, 싱글암. 이것도 장점이 많죠. 일단 제일 큰 건 좌우 불균형을 잡는 데 좋아요. 아, 약한 쪽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코어 활성화예요. 한쪽으로만 당기면 몸이 당연히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안 기울어지게 버티려고 반대쪽 옆구리 근육, 그러니까 복사근 같은 코어 근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오, 코어 운동 효과까지 있군요. 네, 덤벨로 같은 거 한 팔로 할 때랑 비슷한 원리죠. 그리고 가동 범위 확보에도 유리해요. 몸통을 살짝 비틀면서 하면 광배근을 더 깊게 늘렸다가 수축할 수 있거든요. 아, 더 깊은 자극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쪽 근육에만 딱 집중하니까 그 정신 근육 연결이라고 하죠. 근육 자극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장점이 많네요. 그럼 래플다운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 좀 짚어주시죠. 저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실수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몸을 뒤로 너무 많이 젖히는 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네.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광배근보다는 다른 근육, 승모근 상부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허리 부상 위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동 쓰는 거, 튕기듯이 하는 거요. 이것도 근육에는 자극 거의 안 가고 관절에만 무리를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 래플다운도 실수라고 봐야겠죠? 목 뒤로 넘기는 거? 네. 그건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하면 안 되는 자세에 가깝고요. 또 견갑골 움직임 없이 그냥 팔림으로만 당기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것도 광배근 자극이 덜 오겠네요. 네. 거의 안 오죠. 팔 운동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림 너무 넓거나 좁게 잡는 거, 가동 범위 끝까지 안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몸통은 가능한 수직으로 세우는 게 기본이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살짝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만 뒤로 기울이는 건 괜찮아요. 과하지 않으면요. 네. 그리고 당길 때는 항상 가슴 윗부분, 쇄골 쪽을 향해서 당겨야 하고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통제하면서요. 네, 통제된 속도. 제일 중요한 건 견갑골. 당기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견갑골을 아래로 누르고 하강, 뒤로 모아주는 후인,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줘야 해요. 아, 견갑골을 먼저 세팅하고 네. 당겨라.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를 그냥 아래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옆구리를 스쳐서 몸통 뒤쪽 아래 방향으로 쭉 당겨준다는 느낌. 그래야 광배근이 제대로 수축돼요. 팔꿈치 방향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완할 때, 즉 팔을 펼 때는 거의 완전히 펴서 광배근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는 거. 이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립이나 당기는 경로, 뭐 한 팔로 하느냐, 양팔로 하느냐에 따라서 광배근 안에서도 자극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동작 속도, 그러니까 템포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아, 템포 조절이요. 천천히 내린다거나 하는 거? 네, 맞아요. 수축할 때랑 이완할 때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게 과연 특정 근육 부위를 더 세밀하게 타겟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해보면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로우 운동은 등 근육, 특히 그 광배근 너비를 효과적으로 넓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로우 운동 방식들이 등 근육의 각기 다른 부위를 자극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바벨 로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벨로우는 단순히 광배근만 쓰는 게 아니고요. 승모근, 능력근 같이 등 전체 근육을 아우르는 그런 복합 운동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쓰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정확한 자세인데 상체를 한 45도에서 바닥과 거의 평행하게 숙여야 하고요. 척추는 반드시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거나 반대로 너무 젖혀지면 부상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척추 중립 정말 중요하죠. 그거 외에도 허리 부상을 막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게가 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코어에 강하게 힘을 빡 줘서 복부를 안정시키는 것. 그러니까 코어 브레이싱이 필수적이에요. 네, 코어. 그리고 허리를 직접 굽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숙이는 그 힙힌지 움직임. 이걸 정확히 구사해야 합니다. 힙힌지요. 네. 무게를 들 때 막 과도한 반동을 쓰는 건 피해야 하고요. 자세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무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매번 바닥에서 정지 상태로 시작하는 펜들레이 로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 폭발적인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랄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 펜들레이 로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 바벨 로우랑 비교했을 때 덤벨 로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특히 한 팔씩 진행하는 원암 덤벨 로우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네, 덤벨 로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동 범위의 자유로움입니다. 바벨과 달리 양손이 독립적이니까 더 깊은 스트레칭과 수축이 가능하죠. 원암 덤벨 로우 같은 경우는 벤치 같은데 한 손이랑 무릎을 지지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또 더 큰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광배근을 최대로 쥐어짤 수 있고요. 좌우 근력이나 근육 크기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불균형 교정에도요? 네.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과정에서 코어 근육도 상당히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간혹 보면 몸통 회전을 약간 이용해서 더 강한 자극을 유도하는 방식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부러 통제된 범위 안에서 몸통을 살짝 회전시키면 광배근의 스트레칭을 극대화해서 더 강한 수축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게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 바로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강력한 코어 제어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초보자분들이라면 회전 없이 그냥 엄격한 자세로 광배근 자극에 집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주 무거운 중량으로 고반복을 하는 크롱 로우 같은 변형도 있긴 한데 이건 부상 위험이 정말 높아서 숙련자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크롱 로우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티바로우나 머실로우 같은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티바로우는 바벨로우에 비해서 움직임 경로가 좀 더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군요. 특히 그 가슴을 패드에 지지하고 하는 체스트 서포티드 머신로우. 이건 허리 부담을 거의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등 근육 자체에만 집중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립에 따라서도 자극 부위가 달라지는데 보통 좁은 V 핸들 그립은 등 안쪽이랑 광배근 중앙에서 하부 쪽을 좀 더 공략하고요.
넓은 오버핸드 그립은 광배근 바깥쪽하고 등 상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립 따라 자극점이 달라지는군요. 헬스장에서 시티드 케이블 로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용하는 핸들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손바닥이 마주보는 좁은 뉴트럴 그립, 그러니까 V바 있잖아요. 네, V바. 그건 광배근 하부랑 등 중앙부 발달에 좀 더 유리하고요. 반면에 손등이 위로 향하는 넓은 오버핸드 그립, 주로 스트레이트 바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건 광배근 상부와 바깥쪽 너비, 그리고 등 상부 전체적인 두께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립마다 역할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로프 핸들을 쓰면 당길 때 양손을 몸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견갑골을 뒤로 강하게 모으고 아래로 내리는 동작, 즉 후인 및 하강을 강조해서 능형근이랑 승모근 중화부 자극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로프 핸들도 쓰는군요. 네. 어떤 로우든 사실 중요한 건 시작 자세에서 견갑골을 앞으로 충분히 내밀어서 전인이라고 하죠. 네, 전인. 이걸로 광배근을 최대한 늘려둔 상태에서 당기는 동작 시에 견갑골을 강하게 뒤로 모아주는 움직임, 후인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 견갑골의 움직임 자체가 광배근 활성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견갑골의 움직임이 핵심이군요. 결국 바벨, 덤벨, 머신, 케이블 등등 정말 다양한 로우 운동과 그립의 변화를 잘 조합해서 등 근육을 다각도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넘어서요. 운동하는 동안 내가 목표하는 등 근육 부위의 섬유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수축하는지, 그 자극이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딱 꽂히는지 이런 걸 집중하고 느껴보는 세심함이 필요해요. 이게 광배근 너비 성장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과 자극점 변화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등 발달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접근 방식일 겁니다. 광배근 너비를 키우는 데 있어서요. 그냥 운동 종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좀 과학적인 원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그 운동을 뭘 선택하고 또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게 진짜 첫 단추인데요.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광배근처럼 큰 근육은 여러 관절을 같이 쓰는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풀업이라든지 바벨로우 같은 거. 이런 다관절 운동을 먼저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먼저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근육을 쓰고 또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 에너지가 많을 때 근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 아, 그러네요. 확실히 힘 많이 쓰는 운동이니까. 네. 그리고 신경계 피로도도 꽤 높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그래서 세션 초반에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힘 있을 때 제일 힘든 것부터 딱 하는 전략이네요. 그러면요,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한 관절만 쓰는 운동. 이건 언제쯤, 그리고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추가 자극?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단일 관절 운동은 다관절 운동만으로는 좀 자극하기 어려운 특정 가동 범위를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근육을 완전히 쥐어짜는 그 최대 수축 지점에 딱 집중해서 마무리 자극을 줄 때 아주 유용해요. 마무리 자극이요? 네. 예를 드신 스트레이트랑 풀다운 같은 경우는 광배근의 그 신전 기능, 팔을 몸쪽으로 내리는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걸 느끼는 데 도움이 되죠. 아하! 그러니까 다관절 운동을 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리거나 아니면 뭐랄까 근육이랑 신경의 연결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을 때 후반부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를 들면 처음에 풀업이나 바벨로우 같은 걸로 좀 무겁게 해서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엔 랩풀다운이나 뭐 티바로우 같은 걸로 근육 크기에 좀 더 집중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마지막에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같은 걸로 살짝 다듬어주는 느낌. 각 운동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다관절 운동을 중심으로 가져가되 목적에 맞게 단일 관절 운동을 스마트하게 배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훈련 변수 설정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빈도 같은 거요. 네, 빈도 중요하죠. 광배근 같은 큰 근육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매일? 아니요, 매일은 좀 과하고요. 보통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권장됩니다. 주 2, 3회. 네. 근육이 운동 후에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 단백질 합성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들을 봐도 이 정도 빈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하다고 나와요. 회복 시간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최소 48시간, 길게 보면 한 72시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 볼륨, 그러니까 세트 수나 반복 횟수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운동 하나당 3세트에서 한 6세트 사이가 일반적이고요. 3에서 6세트. 반복 횟수는 이제 목표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죠. 근력을 키우는 게 주목적이면 아주 무겁게 해서 1회에서 5회 정도. 정말 무겁게네요. 그렇죠. 반면에 근육 크기, 즉 근비대가 목표면 보통 6회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고요. 근지구력을 키우려는 12회나 20회 이상 가능한 무게로 하는 거죠. 목표에 따라 다르군요. 네.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낮은 볼륨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강도 설정도 궁금한데요. 근비대를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 무게로 해야 효과적일까요? 원RM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보통 근비대에는 자기 최대 무게 원RM의 한 60%에서 85% 사이가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60에서 85%? 근데 원RM 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매번 원RM 재기는 어려우니까 그 RPE라고 하는 운동 자각도를 활용하는 게 아주 실용적이에요. RPE요? 아, 내가 느끼는 힘든 정도? 네. 세트 끝났을 때 한 1번에서 3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 그 정도가 RPE로 치면 7점에서 9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오, 그게 더 직관적이겠네요. 그렇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근육이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센 자극을 계속 줘야 하는 그 점진적 과부하 원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핵심이죠. 근데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좀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거요. 물론이죠. 무게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무게로 반복 횟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 이것도 점진적 과부하죠. 아, 횟수 증가. 네. 아니면 세트 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휴식 시간 단축도요? 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요. 운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천천히 내리는 동작, 그 네거티브 동작을 강조하면 근육에 걸리는 긴장 시간이 늘어나서 그것도 강력한 자극이 되거든요. 아, 천천히 내리는 거. 네. 그리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그립을 좀 다르게 잡거나 몸을통을 살짝 비트는 식으로 기술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것도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방법이 다양하네요. 단순히 무게만 생각할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변수들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주기와 전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계획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주기화는 단순히 계획을 바꾸는 것 이상이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 훈련 변수들, 그러니까 볼륨, 강도, 빈도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에요. 계획적인 조절.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운동하다 보면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걸 예방하고 또 너무 무리해서 다치는 과훈련 위험도 줄이고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 근력을 키우거나 근육 크기를 키우는 걸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죠. 목적이 있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블록 주기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특정 기간, 즉 블록 동안에는 근비대에 집중해서 볼륨은 높게, 강도는 중간 정도로 훈련하고 그 다음 블록에는 근력 향상에 집중해서 강도는 높이고 볼륨은 낮추는 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아, 목표에 따라 집중하는 기간을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목표에 따라 훈련 자극의 종류를 바꿔주면서 몸이 계속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원리들, 운동 선택 순서부터 시작해서 훈련 변수 설정, 점진적 과부하 적용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주기화까지 이 모든 걸 잘 조합해서 꾸준히 하는 게 광배근, 너비든 뭐든 근성장의 열쇠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또 꾸준히 기록하고 피드백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게 내추럴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운동 하나가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거죠. 등 근육을 제대로 알려면 역시 가장 크고 넓게 보이는 승모근부터 시작해야겠죠.
등 전체에 어떤 윤곽을 잡아주는 근육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이라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기능도 다 다르고요. 아, 기능이 다르군요. 네. 상부는 우리 왜 어깨 으쓱할 때처럼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역할. 그래서 여기가 잘 발달하면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라인이 딱 살죠. 그럼 중부랑 하부는 어떤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세 때문에 특히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이게 승모근이랑 관련이 깊다고요? 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중부는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 그래서 등의 중앙부 두께감을 만들고요. 하부는 견갑골을 아래로 내려서 딱 안정시키는 역할. 자세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아하. 근데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중부랑 하부는 약해지기 쉽고 반대로 저 위쪽 상부 승모근이랑 앞쪽 가슴 근육은 자꾸 긴장하고 짧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이게 라운드 숄더, 거북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운동할 때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견갑골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못 움직이면 어깨 다칠 위험도 커지고 등 운동을 해도 정작 키우고 싶은 근육에는 자극이 잘 안 가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부, 하부 승모근 강화는 보기 좋은 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부상 예방하고 또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어떤 기본 다지기 같은 거예요. 승모근 안쪽, 그 등 중앙부를 좀 더 보면 능형근하고 후면 삼각근이 있잖아요. 이 근육들은 등의 어떤 밀도감이나 입체감을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당겨서 모으고 안정시키는 역할이에요. 등 중앙이 비어 보이지 않게 꽉 채워주는 거죠. 아, 채워주는 역할? 네. 그리고 후면 삼각근은 사실 어깨 근육이긴 한데 이게 뒤에서 봤을 때 등 위쪽이랑 어깨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입체감이 살고 등이 또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로우 운동 같은 거 할 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꼭 승모근 위쪽만 아프다고 하세요. 혹시 이게 이 능형근이나 후면 삼각근을 잘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능형근이랑 후면 삼각근을 제대로 쓰려면 견갑골 움직임을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조절 능력.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로우나 페이스풀 같은 동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상부 승모근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뭐 YT웰이라든지 스캐프럽 같은 견갑골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좀 깨워주는 그런 안정화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제일 원하는 소위 역삼각형 몸매, 등의 너비를 만드는 광배근이랑 대원근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단순히 너비 문제가 아니라 두께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아요. 광배근이 등에서는 면적이 제일 넓은 근육인데요. 팔을 뒤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고 안쪽으로 모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요. 네. 보통 풀업이나 랩풀다운 같은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너비 키우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광배근 근육 섬유 방향이 되게 다양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이나 풀오버처럼 좀 다른 각도를 당기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광배근 아래쪽이나 안쪽까지 더 자극해서 전체적인 볼륨감, 그러니까 두께감까지 포함해서요,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원근은 바로 그 위에서 광배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등 상부 볼륨에 기여하죠. 등 중앙에 세로로 깊게 파인 골, 척추기립근도 중요하죠.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 근육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척추기립근은 척추뼈 양옆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 근육인데요. 척추를 펴고 안정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잘 발달하면 뒤에서 봤을 때 등 중앙이 깊어 보이는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처럼 척추에 무게가 실릴 때 척추를 딱 보호해주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코어 근육 중 하나예요. 근데 허리 쪽 근육이라니까 왠지 좀 조심스러운데요. 부상 위험 같은 건 없나요? 네, 신경 써야죠. 척추 주변은 워낙 민감해서 자세가 잘못되거나 너무 무리하게 중량을 올리면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다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척추기립근 운동은 항상 올바른 자세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하게 고중량 운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등 운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근육, 전거근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갈비뼈 옆에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보인다고들 하죠?
네, 전극은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견갑골을 앞쪽으로 당겨서 갈비뼈에 딱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팔을 위로 들 때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위로 돌아가도록 돕는 상방회전 역할도 하고요. 이 근육이 약하면 견갑골 안쪽이 등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익상견갑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날개뼈가 좀 떠 보이는 정도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닙니다. 견갑골이 불안정하다는 건 등 운동을 할 때 기초가 흔들리는 거랑 같아요. 아, 기반이 흔들린다. 네. 로우를 하던 풀다운을 하던 견갑골이 딱 고정이 안 되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목표 근육 대신 엉뚱한 데 힘이 들어가고 운동 효율은 떨어지고 어깨 충돌 같은 부상 위험은 커지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키우고 싶어하는 그 큰 등 근육들, 광배근이나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전거근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전거근을 키우는 게 뭐 등 두께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등 운동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기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등 근육이라는 게 정말 여러 근육들이 각자 역할도 다르고 또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위만 막 파기보다는 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전거근이나 아니면 하부 승모근처럼 잘 안 보이는 근육들 기능이 떨어지면 정작 우리가 키우고 싶어하는 광배근이나 중부 승모근 같은 큰 근육들 성장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상호작용. 네. 각 근육의 기능이랑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등 운동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크라고 부르는 그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두툼하고 위압적인 상체, 이걸 만드는 데는 상부 승모근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라인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운동으로 바벨 슈러그 많이들 하는데 이 운동할 때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바벨 슈러그는 일단 고중량을 다루기가 좋으니까요. 상부 승모근 크기 키우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팔꿈치를 굽히거나 팔림을 쓰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어깨를 귀 쪽으로 그냥 수직으로 으쓱 하는 거. 그 움직임에 집중해야 돼요. 아, 수직 움직임. 네. 특히 목이 막 앞뒤로 빠지는 자세, 거북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면 승모근이 제대로 수축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자세가 정말 중요하네요. 혹시 그립 너비나 아니면 팔 각도 같은 약간의 변화도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팔을 몸에서 살짝 벌린다든지. 네, 좋은 질문인데요. 팔을 몸총에서 한 30도 정도, 그 정도 약간 벌린 상태에서 슈러그를 하면 상부 승모근의 특정 부위에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근섬유를 좀 더 다각도로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명심할 점은 어깨를 으쓱한 다음에 이걸 앞뒤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네, 가끔 보이죠. 이건 회전근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주니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수직으로만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최대 수축 지점에서 한 1, 2초 정도 멈춰서 자극 느끼고 천천히 내리는 컨트롤이 중요해요. 상부 승모근이고 요크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등 중앙부 쪽으로 시선을 넘겨보죠. 두께랑 입체감을 더해야 하니까요. 중부 승모근, 능형근 발달에는 로우 계열 운동이 필수적인데 그렇죠. 로우가 핵심이죠. 바벨 로우를 예로 들면 상체 각도에 따라서 자극점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체를 바닥이랑 거의 평행하게 많이 숙일수록 광배근이나 등 하부 쪽으로 자극이 좀 이동하고요. 반대로 상체를 좀 더 세울수록 이제 중상부 승모근하고 능형근, 개입이 더 커지죠. 그럼 그립 방식이나 너비도 영향을 주겠네요? 물론이죠. 그립도 중요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오버핸드 그립, 그러니까 손등이 위로 가는 그립은 등 상부에 좀 더 집중되고요. 언더핸드 그립, 손바닥이 위로 오는 그립은 광배근 하부랑 이두근 참여를 좀 높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중부 승모근이랑 능형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자세강 그립 조합을 추천하시겠어요? 그냥 땡기는 거 말고 또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체를 한 45도 정도 숙인 상태, 여기서 어깨 너비 정도의 오버핸드 그립으로 바벨 로우를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팔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견갑골, 우리 날개뼈 있잖아요. 이걸 등 중앙으로 아주 강하게 모아주는 움직임. 아, 후인 동작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후인 retraction.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견갑골 컨트롤이 등 중안부 두께를 만드는 진짜 열쇠예요. 알겠습니다. 후면 삼각근이랑 등 상부 근육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운동, 페이스풀이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페이스풀 좋죠. 근데 이게 보기보다 제대로 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핵심 동작이 뭔가요? 페이스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케이블 로프 핸들을 얼굴 쪽으로 당기는 동시에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외회전이요? 네, 외회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복합적인 움직임 덕분에 후면 삼각근뿐만 아니라 중하부 승모근, 능형근, 심지어 어깨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회전근개까지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줍니다. 오, 굉장히 여러 근육이 쓰이네요. 그럼 그립 방식이나 케이블 높이 같은 것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더핸드 그립으로 페이스풀을 하면 어깨 외회전이 좀 더 강조돼서요. 회전근개 강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케이블 시작점, 그 앵커 포인트를 머리 위로 좀 높게 설정해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각도로 수행하면 어깨 관절의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 후면 삼각근이랑 등 상부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깨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넓은 등, 그 V테이퍼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어깨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분도 짚어보죠. 하부 승모근 강화에는 Y레이즈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Y레이즈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을 Y자 모양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는 상부 승모근 개입은 최소화해야 해요. 아, 상부 승모근 쓰지 않게. 네. 대신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 내리는 느낌? 하강, 디프레션.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목 긴장을 푸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하부 승모근뿐만 아니라 등 운동의 전반적인 효율이나 부상 예방 차원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견갑골 안정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어요. 바로 전거근, 세러티스 언테리어인데 이 근육 활성화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날개뼈를 갈비뼈에 딱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거근요? 네, 푸시업 마지막 단계에서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 올리는 동작 있죠. 푸시업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전거근의 전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탄탄한 전거근은 진짜 모든 등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결국 인상적인 등을 만들려면 상부, 중부, 하구 승모근부터 광배근, 능형근, 후면 삼각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거근까지 각 부위를 정말 정확한 테크닉으로 자극하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로우 동작할 때 그립 너비를 정말 약간 한 1인치 바꾸거나 페이스풀 할 때 팔꿈치 각도를 살짝 조절하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실제 근육 동원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하는 거. 이게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걸 넘어서서 정체기를 극복하고 정말 고급 단계의 등 근육 발달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등 운동 효과를 진짜 제대로 극대화하려면요. 그냥 무게만 드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근육이랑 뇌를 연결하는 거, MMC라고 하죠. 근육, 신경 연결. 네, 맞습니다. MMC. 특히 등같이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부위는 이 감각을 깨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이게 의식적으로 목표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고 또 제어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일단 해부학적으로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 이게 훨씬 수월해져요. 구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군요. 네, 머릿속으로 그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 걸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는 거예요. 특히 근육이 제일 짧아지는 지점 있잖아요. 네, 정점. 거기서 한 1초, 2초 정도 딱 멈춰서 강하게 짜주고 반대로 늘어날 때는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그 네거티브 동작이라고 하죠. 그게 이 연결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가벼운 무게로 먼저 연습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그렇죠. 처음엔 가벼운 무게로 그 자극점을 찾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뇌가 근육을 사용하는 그 신경 경로 자체를 훈련시키는 거네요. 약간 신경학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그래야 이 복잡한 등 근육들을
뭐랄까, 원하는 대로 정말 정교하게 타겟해서 말 그대로 등을 조각하듯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을 제대로 인지하게 됐다면 그 다음은 이 근육을 어느 범위까지 움직여야 제일 효과가 좋을까? 즉, 가동 범위, ROM 설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ROM이요? 네, 보통은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또 수축하는 전체 가동 범위, 그러니까 full RAM이 근성장에 유리하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개인의 유연성이나 관절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끝까지 막 늘리고 당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슈러그를 하는데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올리는 게 맞고요. 로우 동작을 하는데 허리에 부담이 간다. 그러면 당기는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 거죠. 네네. 핵심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슈러그 같으면 어깨를 귀에 붙이듯이 최대한 올렸다가 완전히 내리고, 로우는 견갑골을 완전히 모았다가 충분히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마다 맞는 최적의 RM을 찾아야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MMC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연결되네요. 네, 움직이는 동안 계속 등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수축하는 느낌, 이걸 계속 느껴야 하니까요. MMC랑 RM, 이 두 개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제대로 자극이 딱 들어가겠군요. 그럼 이제 힘을 쓰는 방식,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힘을 쓸 때, 그러니까 근육을 수축할 때 내쉬고요. 버티거나 이완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게 복강 내 압력을 조절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숨 쉬는 타이밍. 네. 근데 아주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는 그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해서요. 숨을 깊게 들여마셔서 딱 참고 복압을 확 높여서 척추를 보호하는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 숨 참는 거요? 네. 근데 이게 혈압을 좀 급격하게 높일 수 있으니까 혹시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해요. 템포 조절도 빼놓을 수 없죠. 근육의 긴장이 유지되는 시간, TUT를 늘리는 전략이잖아요. 예를 들어 3, 1, 2, 1 템포다 하면 3초간 내리고 1초 멈추고 2초간 당기고 다시 정점에서 1초 멈추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템포 조절. 이게 앞서 말씀하신 MMC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 긴장을 계속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해당 근육을 더 잘 인지하고 제어하게 될 테니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템포 조절은 MMC 강화랑 근육 자극 시간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들을 다 잘 지키려고 해도 흔히 저지르는 자세 오류들이 좀 있어요. 이걸 좀 짚어봐야 하는데 아, 실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슈러그 할 때요. 어깨를 그냥 위아래로 으쓱해야 하는데 이걸 막 앞뒤로 돌린다거나 팔꿈치를 굽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네. 본 것 같아요. 로우 동작에서는 허리 반동 쓰는 거 아니면 등이 이렇게 둥글게 말리는 거 이것도 자주 보이고요. 그렇죠. 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너무 아래로 내려가는 실수도 흔하고요. 이런 오류들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결국 목표 근육, 그러니까 등 근육을 제대로 못 써서 그래요. 아, 등이 아니라 다른 데 힘을 쓰는 거군요. 네. MMC가 부족해서 등 근육의 움직임으로 동작을 시작하고 딱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팔 힘이라든지 허리 반동 같은 다른 부위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코어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럼 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좀 알려주시죠. 그리고 가슴 편 상태 유지하고 허리 반동 절대 쓰지 말고요. 견갑골을 먼저 뒤로 싹 모아주는 느낌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견갑골 먼저. 그렇죠. 페이스풀은 팔꿈치 높이를 어깨랑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당기고 어깨 자체를 바깥으로 돌리는 그 외회전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네. Y레이즈는요. Y레이즈를 할 때는 어깨를 으쓱하지 않도록 견갑골을 살짝 아래로 누른 상태, 이거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팔꿈치로 편 상태 유지하고요. 아, 결국 모든 교정의 핵심은 정확한 자세로 목표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군요. MMC랑 올바른 ROM을 지키는 거. 네, 맞습니다.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등 운동이라는 게요, 단순한 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몸과의 아주 정교한 대화 같은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MMC, 최적의 ROM,
또 안정성을 위한 호흡과 템포 조절, 그리고 흔한 오류들의 교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대화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게 숫자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등의 움직임 그 자체는 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 근육을 진짜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그냥 운동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교한 설계,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첫 질문으로 등 운동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보통은 등 전체를 주 2회 정도 하는 게 뭐 회복이나 성장에 좋다고들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등 근육의 회복 속도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부위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후면 삼각근이나 회전근개 아니면 중하부 승모근 같이 좀 작거나 자세 유지에 중요한 근육들 있잖아요. 이런 근육들은 데드리프트처럼 아주 무거운 운동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빨라요. 아하. 그래서 이런 약점 부위는 주 3회까지 빈도를 좀 높여서 신경계를 더 빨리 적응시키고 근지구력도 키우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근데 주 3회면 너무 자주 해서 혹시 과훈련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전체적인 볼륨이랑 강도는 잘 봐야죠. 근데 페이스풀이나 뭐 와이레이지 같은 운동은 그렇게 필요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등 운동 안 하는 날 가볍게 넣거나 아니면 매번 등 운동 끝에 살짝 추가하는 식으로 빈도를 높이면 오히려 전체 등 운동 질도 좋아지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회복 보면서 조절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점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빈도는 이제 좀 감이 오는데 운동량, 그러니까 볼륨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볼륨. 네, 이것도 근육 크기나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보통 한 운동에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주당 총 세트 수는 좀 달라요. 광배근이나 뭐 승모근 전체처럼 큰 근육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총 볼륨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후면 삼각근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은 그보다는 적은 볼륨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강도는요? 무조건 무겁게 드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맞아요. 다양한 반복 범위를 쓰는 게 핵심이에요.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같은 복합 운동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한 6회에서 10회 정도 들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무게로 근력이랑 전체적인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페이스풀이나 와이레이즈 같은 고립 운동은 10회에서 20회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근육 모양이나 디테일을 담는 거죠. 아,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세트할 때 근육이 완전히 지치거나 아니면 거의 지치는 지점, RIR 1, 2 정도까지는 가야 충분한 자극이 돼요. 네, 실패 지점 가까이. 알겠습니다. 빈도, 볼륨, 강도 다 봤는데 혹시 운동 순서도 중요할까요? 뭐부터 하는 게 좋을지. 네, 순서도 중요하죠. 에너지 활용이나 집중력 면에서요. 보통은 가장 힘이 많이 들고 집중해야 하는 운동, 그러니까 무거운 다관절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에너지가 많을 때 최대 힘을 내기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로우나 케이블로우, 그리고 마지막에 후면 삼각근이나 중하부 승모근 같은 좀 더 작은 부위를 위한 고립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효율적이겠네요. 네, 정확해요. 운동 선택은 목표에 딱 맞게 전략적으로 해야죠. 등 두께감, 이걸 위해서는 주로 바벨로우, 티바로우, 시티드 케이블로우처럼 몸쪽으로 당기는 로우 계열 운동들, 그리고 뭐 슈러그나 굿모닝, 백 익스텐션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반대로 등 넓이, 그리고 입체감이나 분리들을 위해서는 풀업, 렛 풀다운, 페이스풀, 또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리버스 팩텍 플라이, 와이레이즈, 스트레이트암 풀다운, 풀오버, 이런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와,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근육이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승모근도 상부, 중부, 하부를 각각 타겟하는 운동들을 다 넣어줘야 균형 있게 발달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도 하다 보면 꼭 정체기가 오잖아요.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이. 그럴 땐 바로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기본들인 건 무게를 조금씩 올리는 거지만 그게 다른 아니에요. 같은 무게로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훈련 빈도를 조절하거나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운동 밀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아, 무게 말고도 방법이 많군요. 네. 때로는 뭐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 같은 고급 훈련 기법을 써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정체기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등 근육 불균형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뭐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특정 부위만 너무 발달한다든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아, 불균형 문제. 이거 중요하죠. 보기에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나 부상 위험 때문에라도 꼭 신경 써야 해요. 흔히 상부 승모근에 비해서 중부나 하부 승모근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 라운드 숄더 같은 자세 불균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티드 로우나 와이레이즈, 페이스풀 같이 등 가운데랑 아래쪽을 강화하는 운동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게 좋아요. 좌우 불균형이 느껴진다면 원암 덤벨 로우나 한 팔로 하는 케이블 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편측성 운동으로 약한 쪽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쪽씩 하는 운동이요? 네. 그리고 등 근육이랑 가슴, 어깨 앞쪽 근육 간의 균형, 그러니까 몸의 앞뒤 균형도 중요해요. 당기는 운동 총량을 미는 운동이랑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약간 더 많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 등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건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의 전후, 좌우, 상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둥 같은 역할이고 길게 보면 운동 능력 향상이나 부상 없는 건강한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프라이트 로우, 이거 어깨랑 승모근 키우는데 좋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깨 건강에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동작 자체가 팔을 이제 안으로 돌리면서 옆으로 들어올리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깨뼈 아래 공간, 그 견봉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좁게 만들어요. 아, 그 힘줄 지나가는 공간요? 네, 바로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 위험이 상당히 커지죠. 특히 그립 좁게 잡고 막 위로 높이 당기거나 팔꿈치를 어깨보다 너무 높게 올리는 거. 아, 이건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체역학적으로 봐도 어깨에는 좀 무리가 가는 동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굳이 이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측면 삼각근은 그냥 레터럴 레이즈로도 충분하고 앞쪽 어깨는 프론트 레이즈가 있죠. 그리고 후면 삼각근이나 등 가운데 승모근, 또 회전근개까지 생각하면 페이스풀이 정말 좋아요. 아, 페이스풀? 네. 그리고 상부 승모근은 슈러구가 제일 직접적이고 안전하죠. 덤벨이나 케이블로 하면 바벨보다는 약간 낫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위험성은 늘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어깨뿐만 아니라 이제 고중량 운동할 때 허리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처럼 척추에 바로 무게가 실리는 운동들. 이거 부상 없이 하려면 뭘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 역시 핵심은 그 척추 중립, 그리고 복압이죠, 복압. 복압이요? 네. 허리는 곧게 펴고 배에 힘을 꽉 줘서 몸통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꼭 전문가랑 상담부터 하셔야 하고요.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멈추고요. 당연하죠. 즉시 멈추고 통증 계속되면 병원 가보셔야 해요. 그리고 무게 올리는 건 항상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세가 완벽해진 다음에 무게를 늘려야 부상이 없어요. 허리 약한 분들은 특히 막 허리 확 숙이거나 젖히는 거, 갑자기 비트는 거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 운동할 때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등이 지치기도 전에 손아귀 힘이 먼저 풀려버리는 거. 아, 이럴 때 리프팅 스트랩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쵸. 스트랩 쓰면 일단 악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멈추는 일은 막을 수 있으니까. 종류도 라쏘니, 피규어 팔이니 꽤 다양하던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악력 때문에 세트를 놓치지 않고 목표 근역인 등을 진짜 한계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점진적 과부하에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근데 너무 스트랩에만 의존하면 또 악력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단점이죠. 너무 의존하면 정작 중요한 악력 자체는 잘 안 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스트랩의 장점을 살리면서 악력도 키우려면요? 좀 전략적으로 써야죠. 예를 들면 웜업이나 좀 가벼운 세트에서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악력을 쓰도록. 아, 네네. 그러다가 진짜 본 세트 들어가서 악력이 거의 다 털렸다 싶을 때 그때 딱 쓰는 거죠. 아니면 데드리프트나 바벨로 제일 무거운 세트 딱 그 세트에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머스 워크나 데드행 같은 악력 운동을 따로 해주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스트랩 얘기 나왔으니 리프팅 벨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고중량 훈련 필수템처럼 여겨지는데 벨트는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가요? AP라고 하죠. 이걸 인위적으로 높여서 척추 주변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착용하는 게 제대로 쓰는 건가요? 위치나 강도 같은 거요? 보통 갈비뼈 제일 아래랑 골반뼈 위쪽 사이, 배꼽 근처에 차는데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를 바깥으로 내밀면서 벨트를 꽉 조이는 거예요. 복부가 벨트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아, 배에 힘을 줘서 벨트를 밀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복압이 제대로 형성돼서 척추를 지지해 주거든요. 너무 헐렁하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조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는 두라고 하죠. 그럼 벨트는 언제 차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도 뭐 모든 세트에 다 차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벨트는 코어 근육을 대신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예요. 보조. 네. 그래서 주로 자기 최대 중량의 한 80, 85% 이상 그 정도 고중량을 다루는 복합 관절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벨트 없이 복압 잡는 능력, 그 브레이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먼저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벨트에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코어 발달은 더뎌질 수도 있겠네요. 적으로 사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 오늘 얘기한 스트랩이나 벨트 같은 보조 도구들, 이게 고중량 훈련할 때 분명히 유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키워야 할 코어 안정성이나 악력 같은 그런 내추럴한 기초 근력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구에 의존하는 것과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각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등 운동 설계, 또 목표 설정, 이걸 위해서는요. 먼저 등 근육 구조랑 기능을 좀 알아야 해요. 등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러 근육들이 막 얽혀서 너비, 두께, 또 그 V테이퍼 만드는데 다 역할이 달라요. 우선 광배근부터 볼까요? 이게 등의 가장 넓은 근육 중 하나인데 이 근육이 바로 V테이퍼 만드는 핵심이에요. 위치가 척추 아래쪽, 골반, 또 갈비뼈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저 위팔뼈 안쪽에 가서 붙죠. 하는 일은 팔을 몸 쪽으로 당기고, 그러니까 내전, 또 뒤로 펴고, 신전, 그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내외전, 이런 기능을 해요. 그 위쪽 섬유는 너비에 영향을 주고 아래쪽 섬유는 그 아래로 싹 퍼지는 수입 형태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전체적인 V테이퍼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광배근이 잘 발달하면 상체가 확 넓어 보이면서 허리는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승모근도 정말 중요하죠.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등 중간까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보통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상부는 날개뼈를 위로 올리고 또 돌려주면서 목이랑 어깨 위쪽 그 봉우리 같은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중부는 날개뼈를 뒤로 당기는 후인 동작을 해서 등 중앙부 두께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요. 하부는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상방 회전을 도와줘서 등 아래쪽의 어떤 디테일 그리고 날개뼈 안정성에도 중요해요. 결국 이 세 부분이 다 균형 있게 발달해야 등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거죠. 그럼 등 중앙부가 두툼해 보이려면 특히 중부 승모근 역할이 크겠네요. 그 승모근 안쪽, 좀 더 깊은 곳에는 또 뭐가 있나요? 네, 그 안쪽에는 능형근이라는 게 있어요. 날개뼈 안쪽이랑 척추뼈를 이어주는데 얘네는 날개뼈를 뒤로 당기고 아래로 돌리면서 딱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능형근이 발달하면 그 등 중앙부에 두께감을 더해주고 또 다른 근육들이랑 시각적으로 분리되는 느낌? 그걸 줘서 등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도 빼놓을 수 없죠. 척추 따라서 길게 쭉 뻗은 근육들인데 척추를 펴고 옆으로 구부리고 회전시키는 움직임을 만들고 척추 안정성에도 핵심적이고요. 체지방률이 낮을 때는 등 중앙 아래쪽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딱 드러나서 등의 밀도감을 확 높여주죠. 야,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근데 이런 등 근육들이 단순히 등 운동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 등 근육들은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둔근, 그리고 햄스트링과 함께 우리 몸의 후면 사슬, 포스테리어 체인이라고 하죠. 이걸 이루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후면 사슬은 그냥 근육 모음이 아니라
자세 유지하고 몸 안정성 잡고 또 폭발적인 힘을 낼 때 필수적인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는 앞쪽 근육, 그 거울 근육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장기적인 건강이나 운동 능력 향상을 생각하면 이 후면사슬, 특히 등 근육의 균형 있는 발달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면사슬이 강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일단 강한 후면사슬, 특히 잘 발달된 등 근육은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골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허리 통증 감소나 나쁜 자세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근육 불균형을 줄여서 부상 위험 자체를 낮추고 달리기나 점프 같은 대부분의 운동에서 주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 좋은 등을 넘어서 기능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죠. 네, 구조랑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 운동 목표로 잡을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냥 막연하게 등 좋아지고 싶다 이러는 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 원칙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하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하고,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하고, relevant,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time-bound,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등 근육 키우기 이게 아니라 6개월 안에 풀업 횟수를 지금 5개인데 10개로 늘리고 바벨로우 중량을 한 10% 정도 늘려서 등의 두께를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훨씬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요. 아, 측정 가능하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횟수나 중량 같은 걸로 확인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운동 수행 능력, 그러니까 중량, 횟수, 세트수 같은 걸로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치수, 줄자로 재보는 거죠. 또는 체성분 변화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주기적으로 같은 각도, 같은 조명에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중요한 건 목표가 너무 쉽거나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건강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꾸준히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명확한 기한 설정, 이것도 필수고요. 목표를 그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단기 목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특정 운동의 자세나 기술을 좀 익히는 데 집중하고 중기 목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다루는 중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장기 목표 6개월 이상은 눈에 띄는 근육 크기 증가나 선명도를 확보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면 중간중간 성취감을 느끼면서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근데 V테이퍼나 아니면 두꺼운 등 같은 시각적인 목표를 세울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시각적인 목표는 단순히 근육 크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들 사이의 비율, 또 얼마나 잘 갈라져 보이는지 그 분리도, 그리고 몸 전체의 체지방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배근이 아무리 커져도 체지방이 많으면 V테이퍼 효과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운동 계획뿐만 아니라 영양관리 계획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는 게 그냥 계획 세우는 걸 넘어서요.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전략을 수정하게 도와주는 되게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예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그 경험 자체가 장기적인 노력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등 근육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게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보다는요. 네, 맞아요. 그 마이크 이스라이틀 박사가 말한 5가지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점진적 과부하, 복합 관절 운동, 또 올바른 기술, 일관성, 그리고 다양성. 이 5가지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점진적 과부하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근육이 성장하려면 계속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무게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로 횟수를 더한다거나 세트 수를 늘린다거나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매주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하려는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 무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복합 관절 운동은요?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풀업 같은 거요. 여러 관절이랑 근육을 한 번에 많이 쓰는 운동들. 이런 게 전체적인 근육 크기랑 힘을 키우는 데는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스라이텔 박사가 이걸 엄청난 크기와 근력의 기초라고 했죠. 기초 공사 같은 거군요. 근데 그런 운동은 자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원칙, 올바른 운동 기술이랑 이어지겠네요. 네, 정확해요. 특히 등 운동할 때는 그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죠. 그걸 잘 움직이고 척추를 너무 꺾거나 굽히지 않고 이제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기술 없이 무게만 올리면 엉뚱한 데 힘이 들어가거나 다칠 수도 있거든요. 자극이랑 안전 둘 다 잡으려면 기술이 필수죠. 네 번째, 일관성. 이건 뭐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어렵죠. 그렇죠. 근육 성장은 마라톤 같은 거라서요.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꾸준히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열쇠라고 봐요. 마지막 다양성은 조금 의외인데요. 기본 운동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또 다양성이라니. 우리 몸이 적응을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자극만 주면 어느 순간 성장이 좀 멈출 수가 있어요. 정체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 종류라든지 그립 잡는 법, 반복 횟수 같은 걸 조금씩 바꿔주면 새로운 자극이 돼서 좋아요. 등 근육이 워낙 복잡하니까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변화를 주는 거네요. 그럼 이 원칙들을 가지고 등 전체를 좀 균형 있게 키우려면 어떤 운동들을 섞어야 할까요? 등 근육이 생각보다 부위가 많잖아요. 넓이도 있고 두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줘야 하는데 크게 4가지 움직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수평 당기기, 바벨로우나 시티드로우처럼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건 주로 등 가운데 부분, 그리고 광배근, 두께에 도움이 많이 되죠. 수평 당기기, 로우 계열 운동들이군요. 네. 둘째는 수직 당기기, 풀업이나 랩풀다운처럼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고요. 이건 광배근 넓이를 키워서 그 V자 등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넓은 등을 위해서. 그렇죠. 셋째는 척추 기립근 운동, 데드리프트나 백 익스텐션 같은 건데 척추를 딱 잡아주고 등 아래쪽을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허리 건강에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넷째는 고립 운동이라고 해서요. 페이스풀이나 리버스 플라이처럼 후면 삼각근이나 회전근개 같이 좀 특정 부위, 약점을 보완하는 운동이에요. 전체적인 균형미나 디테일을 살리는 데 쓰이죠. 4가지 움직임을 골고루 넣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운동 순서는요? 보통 무거운 운동을 먼저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신경계 피로가 크고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복합 관절 운동들, 뭐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풀업 이런 것들을 운동 시작할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최대 힘을 내고 자세에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운동이나 좀 보조적인 운동, 마지막으로 고립 운동으로 특정 부위를 완전히 지치게 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그럼 데드리프트하고 바로 바벨로우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데드리프트 하고 나면 허리에 피로가 쌓이니까 바로 또 허리를 많이 쓰는 바벨로우보다는 뭐 풀업이나 랩풀푸다운 같이 허리 부담이 덜한 걸 먼저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박사는 가끔은 일부러 특정 부위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그 근육을 완전 탈진시켜서 근비대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긴 했어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기화라는 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냥 매주 무게나 횟수만 올리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죠. 주기화라는 건 장기 목표를 위해서 훈련 강도나 볼륨, 그러니까 총 운동량을 계획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체기를 맞고 꾸준히 발전하려고 하는 거죠.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형 주기화는 말 그대로 선처럼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볼륨은 줄여나가는 방식이에요. 계단 오르듯이요. 단순하고 직관적이네요. 네. 반면에 파동형 주기화는 좀 더 짧은 주기로 강도랑 볼륨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주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하루 안에서도 고중량 저반복날, 저중량 고반복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거죠. 좀 더 복잡하지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블록 주기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특정 목표, 예를 들어 몇 주간은 근비대에 집중하는 축적 블록, 그 다음 몇 주간은 근력 형상에 집중하는 강화 블록,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종류가 많네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운동 경력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예를 들어 등 너비를 키우고 싶은지 두께를 키우고 싶은지 또 회복은 잘 되는 편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죠. 그래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러 모델의 원리를 좀 섞어서 쓰는 게 좋아요. 결국은 개인 맞춤화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보면서 조절해 나가야 하는 거죠. 결국 완벽한 등 운동 프로그램을 찾는 건 정답을 찾는 퀴즈가 아니에요. 여러 원칙이나 방법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또 계속 실험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과 방식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등 근육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할까요? 네, 그게 참 핵심적인 질문이죠. 특히 르네상스 주기와 그 RP 개념을 보면 볼륨, 그러니까 총 훈련량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볼륨이 근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하드세트 기준, 그러니까 실패 지점 한 0회에서 4회 정도 남기는 그 세트 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RP에서는 볼륨 관리를 위해서 4가지 기준점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근육 유지를 위한 최소량, MV라고 하죠. 등은 주당 한 8세트 정도. 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을 시작하는 최소량, MEV, 이게 주당 약 10세트부터 시작하고요. 10세트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된다.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성장 범위, MAV라고 부르는 건데 평균적으로 주당 14에서 22세트 정도. 와, 범위가 꽤 넓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가능한 최대량, MRV. 이건 주당 한 25세트 이상 넘어가면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25세트 이상은 좀 과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범위들이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엄청 크고 또 훈련 경험이나 단계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아, 그럼 이 범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MEV에서 시작해서 MAV를 거쳐 MRV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늘려야 할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자기 조절, 그러니까 오토 레귤레이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자기 조절이요? 네, 그냥 계획된 세트 수만 딱 차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반응을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워밍업 세트를 하는데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펌핑감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 네네. 혹은 근육통이 너무 심하거나 다음 운동 세션에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호거든요. 그럼 그런 신호가 오면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날은 계획했던 볼륨이나 강도를 약간 낮추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훈련 주기, 매조 사이클 동안에요. MV 근처에서 시작해서 매주 세트 수를 조금씩 늘려가요. 네, 점진적으로. 네, 그러다가 MRV에 가까워지면 마지막 주쯤 되겠죠? 그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회복 상태를 잘 보면서 조절하고 그 다음 주는 딜로드 주간으로 볼륨을 확 줄여주는 거죠. 딜로드요? 아, 쉬어가는 주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 12세트 MEV에서 시작해서 14, 17, 20세트 이렇게 늘려가다가 MRV에 근접했다 싶으면 다음 주는 한 6, 8세트 정도로 확 줄여서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패턴이에요. 결국 계획은 세우되 몸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조절하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볼륨, 즉 양을 확보했다면 그 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강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예전엔 퍼센트 1RM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RP나 RIR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퍼센트 1RM은 그날 컨디션 변화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잠 못 잤으면 같은 무게도 훨씬 무겁게 느껴지니까. P, 운동 자각도죠. 1에서 10 척도로 얼마나 힘든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
그리고 RIR, 이건 여유 반복수인데 세트 끝나고 몇 개나 더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요. 아, RIR. 이 두 가지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실제 운동 강도를 그날 컨디션에 맞게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근성장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세트를 실패 지점에 가깝게, 그러니까 RIR 0에서 4회 사이. 0에서 4회. 거의 실패 직전까지 가거나 한두 개 정도 여유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RPA로 따지면 한 6에서 10 정도 범위에서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한 날에는 중량을 살짝 낮추더라도 목표 RIR에 도달하게끔 조절해서 일관된 자극을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드리프트처럼 좀 전신 피로도가 높은 운동이랑 렛풀다운처럼 좀 더 고립된 운동의 RIR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운동 종류나 훈련 목표 아니면 심지어 그 훈련 주기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RIR 범위를 좀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주기 초반에는 RIR을 한 2, 3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시작해서 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RIR 0이나 1에 가깝게, 그러니까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빈도. 얼마나 자주 등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보통 주 1회, 등데이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더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들을 보면요. 등처럼 큰 근육 그룹도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훈련하는 게 주 1회 하는 것보다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많아요. 아, 정말요? 주일에는 좀 부족할 수 있군요. 네. 왜냐하면 근단백질 합성 반응이 훈련하고 나서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 회복 및 성장 기간. 그렇죠. 이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자극을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성장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냥 빈도를 높인다고 해서 주 1회 하던 운동량을 단순히 2번이나 3번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빈도를 높이면 각 훈련 세션이 전체적인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당 총 18세트를 한다고 쳐요. 네, 18세트. 이걸 한 번에 18세트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 2회로 나눠서 각 9세트씩 하거나 아니면 주 3회로 나눠서 각 6세트씩 하는 것이 회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세션당 볼륨이 너무 낮아지면 충분한 자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자주 훈련하면 다른 부위 훈련과의 회복 간섭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등 운동 자주 한다고 다른 운동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빈도를 높일 때는 세션당 볼륨, 강도, 그리고 전체적인 훈련 스케줄과의 조화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보니까 볼륨, 강도, 빈도 이 세 가지가 정말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어느 하나만 막 극단적으로 추구할 게 아니라 이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볼륨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볼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한 강도, 즉 실패 지점에 가까운 자극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네, 강도 없는 볼륨은 의미가 적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한 세션 안에서 세트 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추가되는 세트당 근성장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익 체감이라고 하죠. 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계속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다. 네. 따라서 무작정 한 세션에 많이 몰아놓기보다는 적절한 빈도로 잘 나누어서 각 세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계속 찾아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등의 두께를 키우고 싶을 때랑 너비를 넓히고 싶을 때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변수, 볼륨, 강도, 빈도의 조합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등 근육 발달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거울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부위별 근력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운동만 막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시각적인 평가, 그리고 기능적인 평가, 마지막으로 근력 테스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시각적인 거라면 역시 꾸준히 몸을 보는 거겠죠.
거울로 보거나 아니면 일정한 조건에서 사진을 계속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위 말하는 V테이퍼, 그러니까 어깨랑 허리 너비 차이라든지 광배근이 만드는 등 너비, 승모근이나 척추 길이근 때문에 생기는 두께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이에요. 광배근만 엄청 넓어도 등 가운데나 아래쪽 승모근, 능형근 이런 데가 좀 부족하면 등이 좀 평평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체지방이 낮을 때 그 척추 길이근이랑 하부 광배근 윤곽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단순히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해당 부위 근육이 잘 발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보이는 것 말고 그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보는 기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불균형이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딥스쿼트 하는데 허리가 너무 말린다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네네. 아니면 런지 자세에서 몸통이 막 흔들리는 거. 푸시업 할 때 허리가 푹 꺼지거나 아니면 날개뼈가 뒤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걸 견갑골 익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코어나 주변 근육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하. 특정 동작을 해보면 약한 부위가 딱 드러나는군요. 그럼 혹시 가만히 서 있을 때 자세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정적인 자세 평가는 만성적인 불균형을 보여주죠.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거나 등이 좀 굽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자세, 골반 기울기 같은 거요. 거북목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등이 둥글게 말린 라운드 숄더는 보통 가슴 근육은 짧아져 있고 등 중앙부 근육은 약한 경우가 많아요. 로우 동작할 때 견갑골이 막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아무리 팔 힘이 좋아도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부상 위험도 커지고요. 아, 그렇군요. 자세가 안정적이어야 힘도 제대로 쓰는 거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근력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부위별로 대표적인 테스트들이 있어요. 광배근은 풀업이나 친업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렛풀다운으로 최대 중량, 원RM 같은 걸 재볼 수 있고요. 네. 승모근이나 느명근은 슈러그 중량으로 상부를 보고, 중부나 하부는 엎드려서 팔을 특정 각도로 들고 버티는 동작들 있잖아요. 프론코브라나 티월드 같은 거. 그걸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밴드 풀아파트 같은 것도 좋고요. 척추 길이근은요. 헐 쪽 근육 말이죠. 아, 척추 길이근은 비어링 소렌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수평으로 들고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건데 보통 1분 미만이면 좀 약하다, 3분 이상이면 꽤 강하다 이렇게 봐요. 오, 3분이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견갑골 안정성은 푸시업 자세에서 날개뼈를 앞으로 쭉 밀어내는 동작, 푸시업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때 날개뼈가 뜨는지 보거나 YTWL 운동이라고 팔을 여러 각도로 움직일 때 견갑골이 잘 따라오는지 안정적으로 고정되는지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가해서 약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일단 발견된 약점 부위 운동을 훈련 초반에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을 때 집중하기 좋으니까요. 네, 집중도가 중요하죠. 혹은 일시적으로 그 약점 부위 운동 빈도나 세트 수를 좀 늘리는 특화 루틴을 돌려볼 수도 있고요. 물론 회복 능력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구립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를 들어 후면 삼각근이 좀 약하다 싶으면 페이스 푸를 더해주고 하부 승모근이 부족하면 Y 레이즈 같은 걸 추가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좌우 불균형이 느껴진다면 한쪽씩 하는 운동, 원암 덤벨 로우 같은 편측 운동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불균형 잡는 데도 좋고 코어 안정성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노력해도 사람마다 근육 붙는 속도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유전적인 거요. 아,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유전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근섬유 타입 비율이나 타고난 호르몬 수치, 근육 부착 지점 같은 게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잠재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오스타틴이니 ACKN3이니 하는 유전자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유전자가 우리의 잠재력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있어도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전적으로 꾸준한 훈련, 영양,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봐요.
마음가짐이요? 네, 스스로 나는 유전적으로 안 돼.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게 어쩌면 진짜 생리적인 한계보다 더 큰 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결국 등 근육을 키우는다는 게 단순히 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는 과정이군요. 시각적인 발달이랑 기능적인 안정성, 그리고 부상 예방 같은 목표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어쩌면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몸이랑 소통하는 능력 자체가 등 발달의 또 다른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춘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정체기, 플래토라고 하죠. 우리 몸이 현재 받고 있는 그 훈련 자극에 완전히 적응해버렸다는 신호인데요. 이걸 넘어서려면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프로그램 적응이에요. 매번 같은 운동, 같은 세트, 같은 반복수. 이러면 몸이 더 이상 이걸 새로운 자극으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몸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려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훈련 볼륨이나 강도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 같은 경우는 주요 근육군별로 주당 한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 이걸 권장하거든요. 아, 10에서 20세트 사이. 네. 근데 이 범위를 너무 벗어나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볼륨은 오히려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운동 기술이 좀 잘못됐다거나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회복인데요. 이게 불충분할 때, 특히 수면 부족, 이게 정체기의 정말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 수면이요? 네. 그리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좀 불균형한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기부여 저하 같은 약간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와, 원인이 정말 복합적이네요. 방금 수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영향이 크다면 어쩌면 훈련 강도 높이는 것보다 잠을 더 잘 자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네요. 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맞습니다. 회복 없이는 사실 어떤 훈련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가 한 5가지 정도 점검 사항을 제안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지금 내가 하는 운동들이 현재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하고요. 둘째는 운동 기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 그리고 충분한 가동 범위로 하고 있는가. 특히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는 지점까지 자극을 주면서 수행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스트레칭 구간까지 확실하게요? 네, 셋째는 훈련 강도인데요. 정말 실패 지점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RP 촉도 기준으로 말하면 스스로 한 2회 정도 더 반복할 수 있는 여력만 남기는 거죠. RIR 2 이하. RIR 2 이하. 이야, 정말 거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강도를 말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힘들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간 훈련 볼륨. 주당 10에서 20세트 범위 안에 있는가. 마지막 5째는 주기적으로 휴식이나 부하 감소 기간, 즉 딜로드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딜로드요. 네,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 훈련하고 나면 한 1주 정도는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볼륨을 좀 확 줄여주는 거예요. 몸이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죠. 하하,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쉬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검들로도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정체기를 확 깨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 훈련 기법들을 좀 전략적으로 써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몸에 가해지는 부담, 그러니까 피로도가 꽤 높기 때문에요. 적어도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주의 깊게, 그리고 너무 자주 말고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어떤 기법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드롭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 반복수를 채우거나 실패 지점까지 딱 갔을 때 휴식 없이 바로 무게를 한 10%에서 30% 정도 낮춰요. 바로 낮춰서요? 네, 바로 낮춰서 다시 실패 지점까지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렛풀다운을 100kg으로 하다가 실패했다. 그럼 즉시 80kg으로 낮춰서 또 실패 지점까지 가고 거기서 또 바로 60kg으로 낮춰서 이어가는 식이죠. 와,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거네요. 네, 근육에 엄청난 대사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을 그냥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거군요. 또 다른 기법들도 있나요? 슈퍼세트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두 운동을 휴식 없이 그냥 연달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아, 두 개를 묶어서. 네, 뭐 서로 반대되는 근육 그룹. 예를 들면 가슴 운동하고 바로 등 운동을 한다거나 기랑근 슈퍼세트. 아니면 같은 근육 그룹을 다른 운동으로 연달아 자극할 수도 있고요. 주동근 슈퍼세트.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하고 바로 덤벨 플라이를 하는 식으로요. 오, 시간 효율도 좋고 자극도 강하게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레스트 포즈 세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 다음에 아주 짧게 한 10초에서 30초 정도만 쉬어요. 네, 잠깐 숨만 고르고. 네, 그리고 다시 몇 회 더 반복하는 걸 세트 안에서 여러 번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라면 좀 무거운 중량으로 총 반복 횟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이야, 듣기만 해도 강도가 정말 상당한데요. 이런 강력한 기법들을 사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회복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강한 자극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딜로딩이 바로 이런 계획적인 회복 전략인 거죠. 네, 딜로딩. 일정 기간 동안 훈련 강도나 볼륨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싹 해소하고 다음 훈련 주기를 더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뭐 걷기나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같은 적극적 휴식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회복을 돕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정체기를 극복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훈련 방식에 주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때로는 이런 고급 훈련 기법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획적인 회복 관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것, 올바른 기술을 유지하는 것,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훈련 주기와 회복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열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훈련 일지에 무게, 세트, 반복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만 기록하잖아요. 네, 그렇죠. 숫자 위주로.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날의 피로도라든지 운동하려는 의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주관적인 느낌들을 함께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컨디션 같은 걸 같이 기록한다. 네.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 몸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